네, 그 다음은 이제 약물 역학입니다. 그래서 약물 역학이란 말은 이제 약물에 대해서는 이런 역학이라든지 약동학에 대해서는 양력에서 자세히 또 배우겠지만 저희는 기본 간호학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약물 역학은 약물 작용의 기전이며 약물 농도와 신체 반응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약 중요한 건 이제 약동학인데 약동학은 약물의 흡수, 분산, 생체 내 전환, 배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체 내 전환은 대사라는 말로도 많이 쓰이기도 하죠. 먼저 첫 번째 약동학에서 이제 흡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약물의 흡수라는 말은 혈류 속으로 약물이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이 혈류에 직접 투여되지 않은 경우에 체내 약물의 첫 번째 단계는 흡수입니다. 약물은 흡수를 위해서 투여 경로에 적합한 형태로 투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물은 이제 위에서의 약물 흡수율은 일정하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음식물은 특정 약물은 용해와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위에 음식물이 남아 있을 때는 약을 투여했을 때 약간 그 약물의 효과를 흡수되기는 거를 조금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물이 흡수되는 소장으로도의 운반도 조금 지연이 되게 되겠죠. 또한 음식물은 특정 약물의 분자와 결합해서 분자 구조를 변화시켜서 흡수를 억제하거나 방해합니다. 그래서 약물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은 위산도가 또 되겠습니다. 산도는 시간, 섭취한 음식 및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어떤 약물은 위장에게 용해되지 않아서 혈류 내로 흡수율이 감소되고 어떤 약물은 위에 도달하기 전에 조직에 흡수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설화로 틀어야 되는 니트로그리세린, 우리 NTG, NTG는 목적지인 심장에 직접 운반되는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만약 이 물질을 경구 투여한다 그러면은 혐의티 아니고 설화가 아니고 경구 투여를 한다 그러면은 간으로 가는 혈류에 흡수되어서 간에서 바로 이 약물이 분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화로 주는 게 제일 사실은 흡수가 잘 되는 편이다. 분해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정맥주사와 같이 약물이 혈류에 직접 투여되면 약물의 흡수 과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른 약작용이 필요할 때는 정맥 투여가 선택되죠. 그래서 피오랑 IV 정맥 둘 중에 어떤 게 더 흡수가 빠르냐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IV겠죠. 그 다음에 피하 조직은 피하 조직 나와요. 근육보다 혈관이 적게 분포되어 있어서 근육보다 약의 흡수가 느리다. 그래서 SC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근육주사를 IM이라고 얘기하잖아요. IM이 있으면은 흡수율을 따졌을 때 피하 주사가 사실은 혈관이 적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이 많은 근육주사보다는 흡수가 느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열을 적용하면 국소적으로 혈류가 증가하여 약의 흡수율이 가속화될 수 있고 반대로 냉적용은 약물 흡수를 느리게 한다. 그래서 에피네프린과 같은 약물이 있어요. 에피네프린 약물이 있는데 이 에피네프린은 혈관 수축제를 이런 혈관 수축하는 효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면은 다른 약물의 흡수도 감소시켜.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다른 약물의 흡수도 이제 감소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리게 흡수되어야 되는 약물은 기름과 같은 저용해성 매체의 현타객을 만들어서 사용하면은 오히려 천천히 흡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장을 통한 혈류로의 흡수는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직장으로 투여되는 그런 약들은 다른 경로로 투여하기 어렵거나 그래서 상부 이장 간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문제 그런 사람들만 이제 직장으로 투여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직장이나 S상 결장에 국한된 작용을 목적으로 할 때. 그래서 보통 직장에 쓰는 거는 거의 뭐 S상 결장, 그다음에 직장 뭐 이런 데서 직장에 뭐 쉽게 얘기하면 변이 뭐 끼어 있거나 사실은 모여 있거나 이럴 때 많이 변비약 같은 변비에 있을 때 하재의 의미로 많이 쓰는 게 보통 이제 직장에 쓰이는 그런 직장 약들이에요. 그 다음 분산입니다. 분산은 약물이 흡수된 장소에서 작용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이 혈류로 들어가면 간, 신장, 뇌 등의 중요한 혈관계로 이동이 되죠. 그리고 혈관 분포가 적은 피부나 근육 같은 신체 부위는 약물의 공급이 조금 늦어지게 됩니다. 대개 약물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따라서 약물의 치료력이 있는 신체 부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지용성 약물은 지방 조직에 많이 축적이 되고 다른 약물은 혈장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분산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생체내 전환. 생체내 전환이란 말은 해독작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대사라는 말로도 많이 씁니다. 메타볼리즘 이렇게 들어봤죠, 그죠? 메타볼리즘. 그래서 해독작용. 해독작용 하면 생각나는 게 뭐 간이죠, 그죠? 그래서 약물이 저활성 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체내 전환은 주로 간에서 일어난다. 대사가 예, 대부분 간에서 일어나죠, 그죠? 세포 내 약물 대사성 효소들이 약물을 이제 해독해요. 이 과정의 생산물을 대사산물이라고도 부르는데 활성형과 비활성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활성형 대사산물은 양리작용을 나타내고 반면에 비활성 대사산물은 양리작용이 이제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간이 손상된 대상자, 간이 안 좋은 사람들, 노인도 어느 정도 간의 기능이 좀 떨어졌겠죠. 그런 사람들은 간의 생체 내 전환 능력이, 대사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이 체내에 많이 쌓여 있게 되겠죠. 그죠? 쌓여 있게 됩니다. 그에 따른 독성 발생에 대해서 간호사가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간이 안 좋은 사람들, 뭐 쉽게 얘기하면 간경화, 뭐 간염 환자들, 이런 환자들한테는 약물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또 하나는 노인 환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약물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배설입니다. 배설은 배설은 대사산물과 약물이 체외로 배설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사산물은 뭐를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콩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설되지만 어떤 것들은 대변으로 배설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은 호흡으로 배설되는 것도 있고 땀으로 배설되는 경우도 있고 침으로 배설되는 경우도 있고 모유를 통해서 배설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신마취제와 같은 특정 약물은 이 호흡기계를 통해서 전환되지 않은 채로 배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콩팥의 약물과 대사산물을 배설하는 능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노인의 경우는 약물과 대사산물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에게서는 성인보다 좀 더 적은 용량의 약물을 투여해야 된다. 노인은 아까 대사도 잘 안 되고 배설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노인들은 약물을 쓸 때 주의해서 용량을 좀 적게 해서 사용을 해야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는 약물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약물이 사실은 무조건 그 약물의 효과가 100%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든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는 발달적 요인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발달적 요인이라는 것은 뭐냐? 임산부라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임신이라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는 약물을 투여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임신이라는 그런 시기는 그 약물 복용은 위험하고 특히 아기의 생명기관이 형성되는 임신 1기, 첫 3개월 동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아에 대한 역효과의 가능성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 약물은 다 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한 임산부에게는 약물이 거의 금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임산부는 태아에게 사실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약물은 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산부에게는 굉장히 발달적 요인 임산부라는 게 이제 발달적 요인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아는 흔히 신체 크기가 다 작잖아요. 그죠? 간, 콩팥 이런 것도 기관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약물을 많이 쓰면 안 되죠. 그죠? 적게 요구된다. 그리고 위산도와 약물 대사를 위해서 필요한 간 효소 등이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성인과 다른 종류의 약물, 다른 용량이 요구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춘기, 청년기에는 전에는 문제가 없던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좀 예민한 시기죠. 그죠? 그 알레르기 반응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도 약물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노인은 노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 때문에 투약에 대한 반응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간과 콩팥 기능의 감소와 같은 변화로 인해서 약물 축적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또 여러 약물들을 복용하기 때문에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노인들은 이런 약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뭐 또 노인들은 위 운동성도 감소되고 위산의 생산도 감소되고 혈류도 감소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약물 흡수 장애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 조직의 비율의 증가와 체액 비율의 감소로 인해서 약물 독작용이 가능성이 증가하고 단백 결합 부위의 감소와 혈액과 뇌 장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혈액하고 뇌 장벽의 변화로 지용성 약물이 쉽게 뇌로 이동해서 현기증과 혼돈을 초래하게 되며 특히 베타 블로커라는 사용이 그 베타 블로커라는 이런 혈압약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게 사용이 현기증을 일으키거나 어지럼증을 일으키거나 혼돈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타 블로커 같은 베타 차단제 같은 혈압약을 쓰게 되면은 좀 주의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약물 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면은 성별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성별에 따라서 어쨌든 체내 지방과 수분 분포의 차이와 호르몬 차이 때문에 어쨌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 사실 모든 약물 연구가 누가 대상이 되냐면은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에 관해서는 임상 연구가 이루어진 거지만은 사실 여성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성에 대한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약물 작용에 의한 호르몬 변화를 반영하는 여성 연구도 많이 필요하죠. 네, 그 다음에 약물 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문화, 인종, 유전적 요인입니다. 대상자의 약물에 대한 반응은 성별, 신체 크기와 구성 성분과 같은 유전적 다양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를 양리유전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양리유전학은 양리학의 한 분야로서 약물 반응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역할을 탐구하는 학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리유전학은 약물 대사에 사용하는 효소 생성에서 유전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을 하였어요. 유전적으로 어쨌든 그 약물이 뭐 효과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 간 대사를 조절하는 유전자는 다양하고 간 여러 방법으로 약물을 제거한다. 그러나 간의 대사성 시토크롬이 1차적인 대상 경로인데, 연구자들은 이 시토크롬에 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는데, 특히 문화와 유전적 다양성이 약물 치료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의 차이를 설명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대상자는 간 대사가 느리면서 약물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대상자는 간 대사가 빠르면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은 약만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전자가 특정 약물 대사 변이를 초래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혈액을 통한 유전 검사를 통해서 대상자의 혈액 내 유전자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의료인은 개별화된 투약이 가능하고 부작용을 예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리유전학적인 그런 문제도 사실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족양리학이에요. 민족양리학은 인종이나 민족 집단에 따른 약물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예를 들면 특정 약물의 경우에 어떤 특정 민족에게는 일반적인 치료적 용량이 다른 민족에게는 독작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를 양리유전학을 포함하는데, 유전은 인종이나 민족 집단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민족이 유전적인 성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민족적인 성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비용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양리유전학의 약물 치료의 방식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요인과 관행을 보시면은 예를 들면 가치관과 신념, 이런 것도 사실 약물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한약은 어떤 사람은 약물 대사를 촉진시킬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문화적 고려사항에 다른 문화권에 속하는 대상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에게 지침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약에 대해서 어쨌든 가치관과 신념 이런 것도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기입니다. 네, 시기. 영양소는 약물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예로 푸른 잎 채소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가 비타민 K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그죠? 비타민 K는 사실 출혈을 유발하잖아요, 그죠? 출혈 유발하고, 그 다음에 와파린이라는 거는 항응고제란 말이에요. 항응고제. 예. 그래서 항응고제를 쓰는 와파린을 쓰는 대상자가 안 그래도 항응고제를 써서 출혈의 위험이 높은데 비타민 K가 많이 든 푸른잎 채소까지 먹으면은 더더욱 출혈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와파린을 복용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런 푸른잎 채소는 가급적이면 복용을 적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겠죠. 그다음 환경도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환경은 특히 행동과 정서를 변화시키는 약물의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행동과 정서를 변화시키는 약물. 그러므로 약물의 효과를 사정하는 간호사 대상자의 성격과 환경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기온, 온도 있잖아요. 기온 또한 약물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온이 높으면 말초혈관이 확장되어서 혈관 확장제의 작용을 강화시키고, 기온이 낮으면은 혈관이 수축되어서 혈관 확장제 작용을 억제시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진정제나 진통제를 투여하는 경우 시끄러운 환경,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만큼 효과를 볼 수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약물에 대한 기대,
약물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코데인이 진통제로 효과가 없다고 확신하는 대상자는 그 마약성 진통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난 효과가 없어. 이렇게 확신하는 그런 대상자가 있다, 심리적으로. 그러면은 아무리 먹어도 사실 통증이 줄어들지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약물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질병과 질환입니다. 그래서 질병과 질환 또한 약물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스피린, 아까 해열소염 진통제는 사실 열이 나는 대상자에게는 체온을 떨어뜨리지만은 열이 없는 경우에는 체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해열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약물 작용은 대상자의 순환계, 간, 콩팥의 기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 뭐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그다음에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 따라서 어쨌든 그 효과가 틀려질 수 있겠죠. 약물의 효과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투여 시간입니다. 약물 작용에 영향을 준 요인 중에 이제 마지막 투여 시간. 언제 투여하는가? 투여 시각을 얘기하는 거죠. 경구 투여의 시각은 약물의 작용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경구용 약물은 공복 시 더 빨리 흡수되지만은 어떤 약들은 음식과 함께 투여될 때 더 빨리 흡수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항생제 암피실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공복에 투여 시 더 빨리 흡수되지만 그 다음에 항우울제인 트라조돈 하이드로클로라이드라는 것은 음식과 함께 먹어야지만이 더 빨리 흡수되는 것도 있다. 암피실린은 공복 시 더 빨리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트라조돈은 음식과 같이 먹어야지만 흡수가 더 빨리 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피실린은 효과에 용법에 이제 식전 투여라고 되어 있을 거고 트라조돈은 이제 식후 투여로 되어 있겠죠, 그죠? 또 하나는 철분제제입니다. 철분제제는 사실 위장관을 굉장히 자극하는 약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자극을 감소시키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식후도 아니고 철분제들은 가끔씩 식간에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자극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밥 먹는 도중에 이렇게 먹거나 뭐 이렇게 해도 된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한 장 넘어가서 535페이지. 네. 535페이지, 532페이지죠. 죄송해요. 532페이지.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535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535페이지에 투약 처방,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투약 처방, 왼쪽에 투약 처방이 있는데, 그 투약 처방은 사실은 투약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는 주로 이제 의사가 결정하죠, 그죠? 그리고 기관마다 처방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은 서면이 원칙이고 전화 처방을 할 수도 있고 구두 처방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기관에 따라 간호사만이 전화 처방과 구두 처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호학생은 투약 처방에 대한 기관의 정책을 알아야 되고 의료기관은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서 구두 처방으로 인한 투약 오류를 예방하는 분명한 지침을 구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구두 처방 혹은 전화 처방을 간호사가 받아 적고 이를 처방자에게 다시 읽어주고 그리고 다시 되확인하는 그런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사실은 구두 처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투약 처방의 종류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약을 하는 투약 처방의 종류는 첫 번째가 즉시 처방이 있어요. 그래서 스테드 오더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방된 즉시 단 1회 투여되는 처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몰핀 설페이트 10mg IV
스탯 이렇게 처방이 났다 그러면은 몰핀 지금 10mg을 즉시 IV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 즉시 처방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1회 처방이 있어요. 1회 처방은 뭐 싱글 오더, 뭐 원타임 오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특정 시간에 한 번 투여되는 처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세코날 100ml를 그 베드타임 비포 설저리 이렇게 해서 세코날 100ml를 수술 전 취침 시에 투여해라. 한번 1회 투여해라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거는 지금이 예를 들면 낮 시간인데 이렇게 1회 처방이 이렇게 났다 그러면은 요때 주면 되죠. 자기 전에 취침 시에만 주면 되는 거예요. HS 취침 시에 이렇게 1회 처방을 그렇게 받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정규 처방이 있어요. 정규 처방은 스탠딩 오더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정규 처방은 처방이 유효한 날짜가 지정될 수도, 그다음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처방이 서면으로 제시될 때까지 무기한 수행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멀티플 비타민 데일리 하면 데일리면은 매일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비타민을 줘라. 비타민 복합제를 매일 투여해라. 뭐 언제까지란 말이 없으니까 그 취소도 있을 때까지는 계속 매일 줘야겠죠. 그죠? 이런 거를 정규 처방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아예 날짜가 표시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KCL twice daily. 예. 그래서 KCL을 하루에 2번, 그리고 여기 날짜가 있죠. 이틀 동안 곱하기 2day 이렇게 나오는 거죠. 3일이면 곱하기 3day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날짜가 이렇게 기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틀 동안 KCL을 하루에 2번 투여해라 뭐 이런 뜻이니까 이것도 어쨌든 정규 처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료기관에서는 정규 처방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돼서 처방이 새로 내려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정규 처방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기본적인 정규 처방은 보통 뭐 특별한 증상 없으면 어떨 때는 보통 이제 7대 일주일씩 보통 많이 나죠. 그죠? 아니면은 뭐 3일치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고 3대2 나는 경우도 있고 7대2 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며칠치 이렇게 내는 거를 정규 처방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아까처럼 데일리 매일 그냥 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지금 대학병원이나 보통 이런 때는 여기 보면은 이제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처방이 아예 매일매일 오더를 내게끔 되어 있어요. 뭐 그런 경우에는 이게 며칠씩 낼 수가 없고 그냥 매일매일 정규 처방이죠. 그죠? 매일매일 정규 처방 그날 이렇게 오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필요시 처방입니다. PRN 오더 또는 니디드 오더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보통은 PRN 오더라는 얘기 많이 쓰죠.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간호사가 투약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처방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암포젤 15ml PRN 필요시 암포젤 15m를 투여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아까 약물의 처방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네, 의사가 보통 합니다. 그죠? 약물 처방 없이는 투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은 여기는 간호사는 투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안전하게 투약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PRN 오더는 사실 PRN 오더는 미리 의사가 내놓는 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 그러면 의사가 주말이나 이럴 때는 병원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김현숙이라는 환자가 주말 동안에 열이 38도 이상이 나거나 할 때는 그냥 타이레논을 PRN으로 1티씩 주시오 이렇게 오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간호사가 열을 계속 체크하다가 드디어 어느 날 이제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의사가 다 퇴근했는데 갑자기 38도 3부 이렇게 열이 났어요. 그런데 마침 이 환자의 PRN 오더가 38도 이상에는 8도 이상에는 타이레놀 1T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증상은 없어요. 환자가 열만 나지 다른 특이 증상은 없었어요.
그럴 때는 의사가 미리 내놓은 PRN 타이레놀 처방을 의사한테 따로 또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고 그냥 투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타이레놀을 원티 먹이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필요시 처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약 처방의 이제 필수 요소에서 보면은, 투약 처방의 필수 537페이지? 예, 537페이지에 투약 처방의 필수 요소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투약 처방직이죠. 투약 오더지 있잖아요. 투약 처방지 유사 오더지에는 이 요건이 무조건 필수 이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대상자 이름. 그래서 예를 들면 322호 김현숙 환자 이름 들어갔죠. 여자 43세. 예. 그 다음에 처방 날짜와 시간.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처방 날짜 9월 7일 9시 AM. 그래서 그 다음에 약물명 타이레놀 용량. 그래서 뭐 100mg 용량은 원티. 투여 횟수. 그래서 뭐 원티 BID다. 하루 2번이다. 그죠? 하루 2번. 하루 2번이고 투여 경로는 PO. PO로 해서 줘라. 이렇게 해서 지금 정기 처방처럼 곱하기 원데이라고 하죠. 원데이 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처방한 사람의 서명. 의사 이름이 홍길동이에요. 이런 식으로 서명까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투약 처방지, 투약 처방의 필수 요소예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 나오죠. 횟수, 투여 경로, 서명까지 다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투약 처방에 의한 의사소통인데 투약 처방지를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투약 처방지 이제 외국어긴 한데 이렇게 있어요. 환자 이름 여기 나와 있네요. 제인이에요. 그 다음에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고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환자는 피지컬 사인에서 디펜스 앳 라이틴 해가지고 테트라사이클린 났네요. 항생제입니다. 250ml짜리가 그 다음에 피오로 났어요. 그리고 30분 이후에 30일 치가 난 건가? 그리고 하루 하루 동안 어쨌든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의사 이름 여기 마지막에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 공복시 공복시 주는 거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의사 이름이 이렇게 있고 사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약 처방전에는 이런 게 다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역시 이런 식으로 지금 투약 기록지가 투약 처방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550페이지. 550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같이 넘겨주세요. 이렇게 550페이지 다 펴셨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투약 과정입니다. 투약 과정. 그래서, 간호사가 투약할 시, 간호사는 반드시 투여 경로에 관계없이 다음의 과정을 지켜야 된다. 어떤 투약이든 다 어떤 경로 상관없이 피온지 뭐 좌약인지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이런 과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대상자 확인.
가장 흔하게 투약 오류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대상자 확인을 잘 안 해서 생기는 투약 오류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상자 확인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대상자 확인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약물을 투여할 때마다 간호사가 적어도 2가지 방법의 확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적어도 몇 가지, 2가지 이상. 그래서 대상자의 확인을 위해서 병실 번호나 물리적 위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22호에 뭐 누구 환자 뭐 이런 식으로 병실 번호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22호에 오른쪽에서 뭐 3번째 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의 이름, 부여된 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진 또는 사람마다 다른 특성 등이 적절한 식별 정보입니다. 그래서 환자 김현숙님 325의 김현숙님 뭐 여자 43세 등록번호 123456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뭐 63411111 그 다음에 사진 또는 보는 사람마다 다른 특성 그래서 환자분 뭐 가스릭시에 있어서 위험이 있어서 뭐 어떻게 입원하시고 어떤 환자분 약간 특이한 특성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조금 알려준다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대상자 확인을 위해서 대상자 이름과 병원 등록번호가 기재된 팔찌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항상 대상자의 팔찌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약물 투여 시 요즘에는 바코드 기술도 사용하고 있는데 바코드 기술을 사용해서 약물을 투여하는 간호사는 간호사 자신의 아이디, 대상자의 팔찌 정보와 투여할 때 약물의 패키지 정보를 스캔하거나 입력해 놓습니다. 그래서 바코드는 식별 정보로 적절한 2개 이상의 개인별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보호 및 재가 보호 상황에서도 첫 만남에서는 2개의 식별 정보를 이용해서 대상자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후 간호사가 대상자를 잘 알고 있는 상태로 1대1 치료를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대상자 얼굴을 통해서 하나의 식별 정보를 이용한 대상자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우리 일반 병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일반 병원에서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대상자 확인을 몇 2가지 이상으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게 개방형 질문이에요. 환자분, 김현숙 씨 맞으세요? 이거는 개방형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거는 개방형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그렇게 한 가지로 환자 확인하고, 2번째는 팔찌. 예. 그래서 환자 투약 카드에 있는 등록번호랑 이름이랑 그리고 환자 팔찌를 확인했을 때 등록번호랑 뭐 이름이랑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대상자 확인할 때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김현숙입니다. 환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환자분 팔찌 좀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해서 팔찌를 한번 보시고 환자분 1, 2, 3, 4, 5, 6, 7, 8 등록번호가 이렇고 환자분 김현숙님 맞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정확한 대상자 확인을 2번 이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여기 아까 나왔지만은 바코드로 하는 그런 병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 16-3번에 보면은 이렇게 바코드가 이렇게 있죠. 그죠? 우리 마트나 뭐 카드에 있는 그런 바코드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찍으면은, 그 바코드에 스캔이 돼서 이 환자가 어떤 환자인 게 확인이 되고, 어떤 약물을 투여하는지도 한번 확인을 돼서 사실은 정확한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방법이기도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정보 제공입니다.
대상자가 약물 치료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간호사는 약물의 효과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대상자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때 대상자의 말에 경청을 해야 되는데 간호사가 적시에 약물을 투여하느라 너무 집중한 나머지 대상자가 말하는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고혈압 약을 지금 간호사가 지금 먹이러 왔어요. 근데 환자분 고혈압 약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환자가 저 고혈압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간호사가 놓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먹이고 막 바로 드세요 하고 그냥 먹이고 온다던가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실 투약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간호사는 투여 시 투약을 멈추고 준비한 약물이 해당 대상자인 것인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환자의 그런 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경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물 투여입니다. 그래서 투약 기록지를 주의 깊게 읽고 약물의 라벨과 비교하면서 몇 번 확인하라고 되어 있어요. 3번. 아까 환자 확인은 2번 하고 약물 투여는 수여할 때 비교하면서 약물을 확인하는 거는 3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박스에 나오네. 551페이지에 박스 16-5번을 보겠습니다. 안전한 약물 투여를 위해서 3번 확인하기. 그래서 첫 번째 확인은 투약 처방을 읽고 대상자의 약서랍에서 약을 꺼낼 때 한번 확인하는 거죠. 김현숙 약 티켓에 환자 이름이 이렇게 있고 타이레놀 있어요. 원티, PO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BID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등록번호가 1, 2, 3, 4, 5, 6 있고 그럴 때 환자가 이제 이거 카드를 가지고 이제 약을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약 처방전을 읽고 약 서랍에서 이제 타이레놀을 받아왔어요, 그죠? 타이레놀을 이렇게 받아왔을 때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첫 번째. 이 카드랑 이 약이랑 맞나? 라벨지랑 여기에 타이레놀이라고 적혀 있나? 뭐 이런 거 환자 이름도 김현수라 적혀 있나? 이런 거 같이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약물의 유효기간 혹시나 이 뭐 먹는 약은 뭐 약국에서 조제돼서 나오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혹시나 주사제라든지 이런 거는 유효기간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바이알 같은 거 이런 거는 유효기간이 혹시 날짜 지난 건 아닌가 뭐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두 번째 확인할 것은 약물을 준비하는 동안 예를 들어서 약물을 따르거나 꺼내거나 약물을 포장지에 투약 용기에 놓을 때 약물 라벨과 투약 처방을 확인한다. 그래서 약물을 준비하는 동안 그래서 약물을 이렇게 따르거나 꺼내거나 그 다음에 투약 용기에 이렇게 놓을 때 그래서 예를 들면 피오약이라 그러면은 피오약이라 그러면은 이 피오약을 돌리는 약장이 있잖아요. 약장에 이제 넣어야 점심약이라 그러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침약이나 점심약이라 그러면은 여기 넣을 때 한 번 더 약 티켓이랑 그 약이랑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김현숙 환자 거 맞나? 등록번호 맞나? 약 이름 타이레놀 맞나? 점심에 주는 거 맞나? 뭐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하고 여기 약장에다 이렇게 넣는 거죠. 그때 두 번째 확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약 꺼낼 때, 두 번째는 약장에 이렇게 넣거나 할 때 어쨌든 어쨌든 약물을 투약 용기에 넣을 때 그치니까 투약 용기에 놓을 때. 그다음 세 번째는 용기, 예를 들면 바이알이라든지 뭐 이런 거 라벨을 투약 카트에 다시 넣을 때 혹은 대상자에게 약물을 건네기 직전에 투약 처방과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약이 아까 타이레놀 계속 했으니까 뭐 피오락이라 그러면은 환자한테 약장에서 이제 약을 꺼내서 주기 전에 또 한 번 티켓이랑 확인하는 거죠. 김현숙 환자분 점심약입니다 하면서 김현숙 티켓에도 김현숙 되어 있고 타이레놀 되어 있는지 보고 그다음 점심약이라고 되어 있는지 티켓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환자한테 이것은 해열제입니다 하고 전해주는 거죠. 주사제도 마찬가지예요. 주사를 이제 바이알에 이렇게 재어서 항생제를 재어서 갔잖아요, 그죠? 갔을 때 이게 항생제 이름이 아까 뭐 페니실린이라 그래, 페니실린이라 그러면은 티켓에도
환자한테 주기 전에 주사 놓기 전에 환자분 뭐 성함이 개방형 질문 얘기한 다음에 다시 한번 티켓에 페니신이라 적혀 있고 김현숙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뭐 IV라고 적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맞다 그러면 이제 환자한테 투여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3번은 어쨌든 확인해야 된다. 3번. 그래서 안전한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이상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째는 필요시 적절한 중재를 제공한다. 약물 투여 시 대상자가 도움을 필요하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근육주사 시 적절한 체의를 취하도록 하고 신체 지시가 요구될 수 있고 수분 섭취와 같은 약물의 효과를 높이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대상자에게는 약물 투여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간호사는 대상자의 걱정을 주의 깊게 들어주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대상자의 두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약 기록입니다. 그래서 약물명, 그 다음에 약물의 용량, 투여 방법, 그 외에 뭐 디지털 리스트 투여 전에 확인하는 맥박수 이런 것 같이 특별히 관련 있는 자료들을 차트에 기록하거나 컴퓨터에 이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록에는 투여한 정확한 시각과 간호사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규 처방에 따라 주기적으로 투여하는 약물은 구조화된 투약 기록지에 기록을 하고 필요시 처방이나 즉시 처방은 별도로 따로 기록한다. 정규 처방 같은 경우에는 투약 기록지 있잖아요. 투약 기록지에 줬으면 이렇게 김현숙이라고 사인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즉시 주는 거 필요시 처방이라든지 뭐 즉시 처방 같은 경우에는 간호 널싱에다가 2020년 9월 7일 9시 AM 좋고 환자 PRN 피버 뭐 열이 38도 이상 88도 체크가 되어서 PRN은 거 꼭 명시해야 돼요. PRN 타이레놀 1T PO로 주었다. 기분. 그리고 간호사 사인 김현숙이라고 꼭 써야겠죠. 이런 식으로 꼭 기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물에 대한 대상자 반응을 평가한다. 약물 효과나 효과의 결여, 기대하지 않은 효과 등 약물에 대한 반응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불안 때문에 정원제를 복용한 환자는 오히려 말이 느려지거나 행동이 사실은 줄어드는 것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졌음을 반영하는 기대했던 행동으로 나타난 걸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진정제 효과는 대상자가 잠을 얼마나 잤는지, 진통제 효과는 통증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를 보고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투여되는 약물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기록지와 대상자와 간호사에 의해서 지정된 약물의 효과를 기록해야 되며 대상자의 약물에 대한 반응을 수간호사나 의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통증 할게요. 통증이 있었다. 근데 통증이 이제 약 주기 전에는 NRS 한 8점 됐어요. 그죠? 10점 만점에. 근데 이 타이레놀이라는 약을 주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반응 평가를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9시에 타이레놀을 줬는데 2시간 뒤인 11시에 다시 한번 반응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통증 타이레놀 쓰고 나서 진통약을 쓰고 나서 숫자 척도로 해서 NRS가 3점으로 떨어졌다. 뭐 이런 거를 직접 기록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상부 간호사가 있다면 상위 간호사가 있다 그러면 수간호사 이런 사람들한테 보고하거나 아니면 의사가 통증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나중에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랬다 그러면은 의사한테도 직접 노티를 할 수 있겠죠. 보고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해서 반응 평가까지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투약의 이제 10가지 원칙 박스 16-6번을 잠깐 볼게요. 박스 16-6번 우리 552페이지에 있어요. 그죠? 552페이지 요거 552페이지 펴시면은 박스 16-6번에 옛날에는 뭐 5 라이트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즘에 10가지 이제 원칙이 많이 나죠. 10 라이트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정확한 양 그래서 처방된 약물을 정확히 투여했는가, 정확한 용량, 처방된 용량이 대상자에게 적절한가, 그리고 정확한 시간, 정확한 시간에 투약했는지, 정확한 경로, PO라든지 IV라든지 IM 뭐 이런 거, 그 정확한 경로가 맞는지,
그다음에 환자가 정확한지, 내가 아까 김현숙이면은 계속 3번 이상 확인하라고 했어요. 김현숙이 맞는지. 정확한 교육, 그래서 대상자에게 약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그 약물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주의사항도 그렇고, 부작용도 그렇고, 설명해줘야 되니까. 그다음에 정확한 기록, 투약 전이 아닌 투약 후에 기록을 합니다. 처방된 시간과 투여 시간이 다른 경우에 투약 기록지에 투여 시간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간호 기록지에 그 이유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약을 투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환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 대상자는 투약을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간호사는 대상자가 투약 거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거부에 관해서 의사와 의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정확한 사정을 한다. 어떤 약물은 투약 전 특별한 사정을 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맥박이 빠르진 않은지, 혈압이 너무 높거나 낮진 않은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약물을 투여하거나 투여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사정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분당 60회 이하인 경우 맥박이, 수축기압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투여하지 마시오, 뭐 이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조건일 때는 투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마지막 정확한 평가, 적절, 아까 그랬죠. 추후 평가를 한다는데 기대 효과가 달성되었나, 그렇지 못한가, 뭐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통증도 효과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면은, 통증 점수가 많이 낮아졌다 그러면은 닥터정이지만은, 먹으나 통증 정도가 똑같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의사한테 보고를 해서 진통제를 다시 처방받거나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도 간호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텐 라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